이렇게 강연을 요청받은 이유가 고영하 회장님하고는 뭐 잘 많이 뭐 해외까지 같이 다니고 알고 지내지만 지난달인가요? 머니투데이에서 나오는 테크햄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집이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라는 특집이 한 60페이지 정도 실렸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앞부분에 그 인트로덕션을 제가 꽤 길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서는 여기 와서 한번 좀 강연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원래 89년도에 인공지능으로 박사학위를 했는데 20년, 25년 지나가지고 다시 인공지능을 얘기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었는데 새롭게 인공지능을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고 또 스타트업의 어떤 그 흐름이나 또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큰 흐름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고선 한번 흥미롭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하게 어떤 얘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지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냥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온갖 미디어에 이러한 특집들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세 번째 웨이브예요.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존 맥카티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하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컴퓨터라는 게 있어서 사람의 지능과 맞먹는 또는 그 이상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가 처참하게 깨지고서는 그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이 왔었고 제가 연구하던 시절에 1980년대에 또 두 번째 인공지능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일으켰죠. 그랬다가 다시 90년대에 가서 한계에 부딪히고 또 두 번째 겨울이 왔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의 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봄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또 겨울이 될지 아니면은 그대로 봄이 될지는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과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는가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크게 써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이루어진다면은 사회와 경제에 주는 임팩트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는 과거와 달리 굉장히 IT 기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영역이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정말 사회에는 큰 변화가 있을 거고 나아가서 전 뒤 슬라이드에 만들겠지만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자꾸 혼동을 갖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핀 못 쓰겠네요. 파운딩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 이 마이크 쓸게요. 첫 번째가 이제 강한 AI와 약한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은 사실은 약한 AI예요. 그냥 이거 쓸게요. 네. 뭐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적인 판단과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이나 또는 로봇이면 우리한테 충분히 유용하고 활용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지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약한 AI 개념이고 스트롱 AI라는 개념은 그 철학자들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서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하게 우리와 같은 수준의 자의식이 있고 또 판단력이 있고 감정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Theory of Mind예요. Theory of Mind라는 건 줄여서 텀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론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음이론인데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달리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마음이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걸 제가 알고 있죠. 아닌가요? 그것을 또 듣고 나서 저 사람은 내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한 생명체도
이 정도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 보통 4단계까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심리적인 또는 그 의식의 흐름을 쓰는 그러한 작가들, 이런 사람들은 6단계까지 그것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하면은. 그래서 그 제임스 조이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프루스트, 이런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의식의 흐름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이론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의 이론은 이분 사람일 때도 아이일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해를 못해요. 한 4살 정도 되면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실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합니다. 우리가 침팬지가 한 2단계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있지만, 침팬지가 우리가 소통을 못하니까 얘가 지금 말을 하면 내가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알 수 있겠는데,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뇌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영역인데, 이 정도를 갖추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의식을 갖춘 어떤 스트롱 AI를 하고, 시간이 오늘 짧으니까 제가 이 강의는 보통 한 2시간짜리 강의인데 짧으니까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Chinese Room Argument라는 게 있어요.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떤 번역을 했거나 통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고 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한 거냐에 따라서 지능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Strong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 섞여 있는데 지금의 대부분의 얘기는 이 약한 AI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두뇌가 발달하면서 한 200만 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어떤 것을 모델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모델링을 하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갖추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특히 가장 이제 인간이라는 종족이 나오면서 우리가 200만 년 아니면 짧게 보면 몇십만 년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언어는 훨씬 뒤에 나왔어요. 언어라는 게 또 뒤에 나왔고,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뇌에서 현재의 뇌로 바뀌면서 이러한 기능이 생겼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기술 결정론자나 기술을 굉장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내에도 몇 분 계시고, 그리고 기술이 세상을 굉장히 변화시킬 것이다. 싱귤러리티 쓴 그런 친구들, 커즈와이라고 지금은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도 만들고 있고 구글에서 공문도 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나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세컨드 머신 에이지, 제2 기계 시대 이런 책들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뭐냐면 인간의 기술은 정말 급속도로 기하학적으로 익스포넨셜리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의 20년은, 향후의 40년은 우리 과거의 100년을 넘어서서 400년 정도의 기술 발전을 이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 기술은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컴퓨터라는 게 1950년에 나온 거고 50년대에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각해보면 비행기, 아주 오래 사신 우리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기차나 비행기를 없던 시절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앞으로 한 40년 정도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해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학자가 가장 모델로 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HAL이라고 하는 컴퓨터예요. HAL. 이 HAL이라는 컴퓨터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이라는 영화에 등장합니다.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이 만들었던 1960년도, 68년도인가 이때 나온 영화인데, 여기 보면 딱 이런 모양의 컴퓨터가 나와. 얘가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afraid라고 말을 써요. 건방지게 소프트웨어가 내가 할 줄 모를까봐 걱정이 된다든가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도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주인들을 죽이죠. 하나씩. 이 HAL 9000라고 하는 컴퓨터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영화를 보신 분? 편하게 몇 분이나 보셨을까요? 한 10%, 15% 정도 보신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나중에 보세요. 저희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HAL.
이 할이라는 이름은 IBM이라는 이름의 IBM의 다 한 글자씩 앞이에요. I의 앞에 H, B의 앞에 A, 그 다음에 M 앞에 M. 그래서 할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냥 상식이. 이거 좀 플레이 좀 시켜주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영화도 또 관심들이 많으셨죠? Good morning, Theodore.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사만타라는 소프트웨어죠. 최초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OS1이 내 품에 들어와서 찌질한 테오도로가 걔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서 나중에 약간의 그 비극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라지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 관계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소프트웨어가 엄청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만타 같은 OS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그러한 존재가 등장하면 우리가 그 존재와 어떠한 감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Everything about everything. I want to 허라는 영화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 감독 워낙 좋아했는데 Falling in love is kind of like a 감독을 워낙 좋아했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제 전공 때문에 저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적당으로 짰을까 맨날 이 생각을 하느라고 영화에 그 몰입을 잘 못했었어요. 두 번째, 터미네이터 2라든가 트랜센던스라든가 아이로봇이라든가 이와 같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류의 문명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위협을 느끼는 얘기들이 많이 SF 영화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유튜브 만들었던 스티브 첸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야 니네 진짜 구글이 스카이넷을 만들 거냐? 라고 했더니 모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한 것에 접근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또 우려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즈와일 같이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진화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인간을 뛰어넘는 트랜스휴먼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40년까지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중에 제가 보면은 한 반 정도는 사실 것 같고요. 반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50대니까 2040년까지 살려면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인간은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040년까지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 이만큼의 약을 먹으면서 그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지금 뭐 100년 살아도 지금 걱정인데 1000년 살 분들, 여기 젊으신 분들은 참 제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만약에 1000년까지 산다면 정말 뭐하고 살까를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뭐 이렇게 교수들 중에서는 어너스트 데이비스 같은 교수들은 때로 죽여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핫하게 나온 게 이제 앨런 머스크가 갑자기 MIT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 멸망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번 무슨 뭐 기후변화 이런 거는 특정 지역의 일부한테만 그런 것이고 결코 인류 문명의 위협은 아니다. 그 외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다. 근데 인공지능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역할은 바이올로지로 생물학적인 생명체에서 이 지구상이 비생물학적인 생명체로 넘어가는 데에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데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위험한 생각이 든다. 위협이 든다. 끔찍한 얘기죠. 우리는 그냥 비생물학적인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답을 한 게 빌 게이츠, 그 다음에 그 스티븐 하워킹까지도 이것은 굉장히 왜? 일단 어떤 소프트웨어든지 시스템이 특정 수준의 인텔리전스를 갖게 되면 우리 인간은 진화를 하는데 이 생물학적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렇죠? 뮤테이션 해야죠. 어댑테이션 하죠. 이네리턴스에서 또 그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손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얘네는 아니거든요. 얘네는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을 속도로 발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랬을 때 많은 또 반대에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도 몇백 년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40년, 50년 안에는 이런 문제가 도달할 것이다. 근데 왜 지금 얘기하냐? 지금부터 준비해놓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게 영국의 철학자고 뇌과학자고 뭐 여러 가지를 연구하신 물리학자고 했던 닉 버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닉 버스트롬이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슈퍼 인텔리전스는 아직 국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슈퍼 인텔리전스가 꽤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이긴 한데 이거를 앨런 머스크가 읽고 나서 확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의 닉 버스트롬이 쓴 책을 읽고선 와, 이 얘기는 맞는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실제로 닉 버스트롬은 책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러한 슈퍼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전형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방식이 아닌 방법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제시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슈퍼 인텔리전스는 그냥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잘 짜고 로봇을 그냥 똑똑하게 만들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결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에다가 컴퓨터를 또 접근을 시키고 뇌를 또 업로드 시키거나 뇌에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뇌를 연결하는 스타트랙을 보시는 분들은 스타트랙에 어떤 그 캐릭터가 나오냐 보그라는 게 나와요. 보그. 이 보그는 개별 객체는 별분이 없는데 이 보그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연결된 보그들끼리 힘을 합치면 엄청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로봇이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의 마사요시 손 회장이 드디어 평생의 꿈을 이뤘다 그러면서 페퍼라는 120cm짜리의 로봇을 들고 나왔었죠. 근데 이 페퍼가 흥미로운 게 저는 맨 처음에는 구라도 뻥 되게 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데모는 굉장히 이렇게 조작된 데모였는데 조작됐다기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준비된 데모였는데 이게 클라우드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 놈이 무슨 학습을 하면 다른 페퍼들한테 그것이 다 전송이 될 수 있게. 오케이,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것을 IBM의 왓슨하고 연결을 시키겠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이거 뭐지? 이렇게 되면은 꽤 얘기가 달라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은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을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커넥티드 된 환경에서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붙어서 나오면 굉장히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지금 고취하는 게 뭐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AI 세큐리티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AI 자체를 연구하는 것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AI가 이 사람이 들은 사례 중에서 페이퍼 클립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페이퍼 클립 맥시마이저라는 기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애들은 페이퍼 클립을 만들어요. 근데 페이퍼 클립을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발전하면 전 세계 지구가 페이퍼 클립으로 쌓여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뭐 100만 개 만들고 한 다음에 스탑 홀드 시키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100만 개를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 그럼 100만 개를 만들었다는 걸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또 제대로 동작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지? 이렇게 가버리면 이 지구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파국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번역본이 나오면 꽤 재미있는 책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다시 이렇게 급부상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드웨어가 굉장히 싸지면서 강력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의 성능은 1969년도에 우리 인간이 달을 보낼 때 아폴로 계획을 할 때 그때 썼던 메인 컴퓨터보다도 더 성능이 강한 거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선배들은 그거보다 후진 컴퓨터를 갖고 인간을 달에 보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갖고 카카오톡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부끄러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훌륭한 컴퓨터를 갖고 하는 게 애니팡 하고 있고 카카오톡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선배들이 이거 갖고선 인간을 달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들. 과거에 우리가 학습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동원했을 때 한계에 부딪혔던 게 뭐냐, 데이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데이터가, 얼마 전에 구글에서 페이스넷이라고 엄청나게 정확도가 높은 이미지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내놨는데 그거는 2억 5천만 개의 이미지를 갖고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연구할 때는 이렇게 학습을 시킬 게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억 장의 사진을 업로드 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데이터들, 그리고 시리랑 얘기하면서 시리한테 했던 말들, 이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 자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약 30억 명, 20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하는 우리 자체의 능력을 또 활용해서 새로운 지능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마지막이고, 마지막으로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어떤 판단, 인지, 퍼셉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컴퓨팅 기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칩들이 있어요. 뉴로모픽 칩이라 해서 인간 두뇌와 유사한 형식의, 같지는 않지만 그 뉴런과 시냅스와 이런 것들이 그 악선, 이런 모델들을 갖고선 실제로 컴퓨팅을 해나가는 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넷, 인공지능이 굉장히 광범위해진다는 거고, 하지만 아직도 기반 기술들은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쪽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트레이딩이라든가, 그러니까 주식 트레이딩, 그 다음에 뭐 스팸 체킹하는 거, 그 다음에 시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의 추천, 뭐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가장 우리가 쉽게 보는 게 이런 보이스 어시스턴트들이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 그러고 그냥 물어봐요. 뭐 날씨 앱 안 들어가고 그냥 띠리, 그러면 오늘 날씨,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외국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도 그냥 뭐 찾고 뭐 시티 무슨 뭐 세팅하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오늘 일정 그러면 해주거든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럴 뿐이지, 습관이 좀 되기 시작하면 훨씬 편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많이 써주면은 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지금 패블 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이러한 쪽에 특히 이제 애플 워치가 나오면서 여기에 그러한 보이스 액티베이티드 어시스턴트들이 사용되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냥 얘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국내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미지 인식하는 국내 스타트업 클디라는 데가 제일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써보시면 제 이미지를 집어넣고 얘가 누군지, 남자, 그다음 셔츠 입었고 마이크로폰 들고 있고 이런 것들, 안경을 썼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는 소프트웨어.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그 월드렌즈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새롭게 나온 게 뭐냐면, 가가지고 이렇게 비치면은 번역을 해줘요. 그러니까 잘 우리가 모르는 나라에 가서 스페인어를 모른다든가 러시아어를 모르면 가서 이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것들 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요거 한번 틀어주실래요? 여기 밑에 조금 뒷부분으로 좀 가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네. 앞부분 여기 내려가시면은 비디오가 있을 거예요. 네. 이거 코덱이 안 되네. 그러면 이걸로 갑시다. 이걸 틀어주세요. With a Skype translator, it all starts just as with any other Skype call. You just call someone. But now the difference is the person you're calling doesn't have to speak your language. Die ich dir gestern geschickt habe. But I wanted to talk to you about the email that I sent you yesterday. Brauchst du noch irgendwelche Änderungen? Do you need any changes? There was one thing though. Could you change the green to a lighter shade? Könnten Sie das Grün durch einen helleren Farbton ändern? Ja, wir können das Grün viel heller machen. Yes, we can make the green much brighter. Ich sende dir heute Abend eine neue Datei. I'm sending you a new file tonight. That sounds great. I look forward to it. Das klingt 스페니쉬, 그 다음에 독일어, 영어, 그다음에 자동 통역이 가능해져요. 그 앞에 비디오가 뭐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이 머신러닝 쪽을 총괄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내가 말한 거를 인식해서 말이 나와요. 거기까지 뭐 그럴 수 있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제 말투와 제 억양을 그대로 담은 말로 보이스로 변환을 해서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 관객들이 청중들이 다 중국인 학자들이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있는 박사가 얘기하는 거가 중국 사람들이 바로 듣고 환호와 박수를 칩니다. 영어로 얘기했는데 바로 중국어로 동시통역으로 나갑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국내에서도 뭐 시스트람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번역, 사람의 능력을 이용한다라는 방법이 가능한데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에는 정말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구글 같은 경우에 통계적 번역을 써요.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번역을 잘하는 건 뭐냐면 공식 문서들이에요. 그래서 구글은 그거를 기술적으로만 풀지는 않고 전 세계의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프랑스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있죠. 책도 있고. 그거를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쓴 문장을 가장 많이 또는 가장 믿음직한 번역으로 번역된 문장을 찾아서 제시해 주면 돼요. 그걸 뭘 일일이 번역을 하려고 해요. 번역을 사람들이 다 해놨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갖고 한국어로 영어를 번역하면 번역이 후지게 나오는 이유가 한글과 영어 간에 번역된 문서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의 번역된 문서가 많으면 그 번역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글을 일본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번역의 품질이 더 좋습니다. 왜? 두 나라, 한글과 일본어 간에는 굉장히 많은 번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와 영어에도 굉장히 많은 번역이 있어요. 이런 팁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것도 때로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또 구글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게 잘못됐으면 사람이 좀 더 개선을 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면 뭐 계속 하니까 무인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셨죠? 많이 들으셨죠? 무인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하이프가 많은데 사실은 무인자동차가 아직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우리 돌아다닐 때. 근데 무인자동차 같은 게 나타나면은 기술적으로는 저게 큰 문제는 없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개가 낀다든가 갑자기 뭐 천둥번개가 친다든가 뭐 앞에서 사고가 크게 났는데 급히 대피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 네바다주에서 저 면허를 땄거든요. 저 무인자동차 면허를 땄는데 그 면허 딸 때 면허 그 옆에 앉았던 면허 뭐 시험관이 측정하고 거기다 코멘트 남긴 얘기들입니다. 얘가 이런 거는 못한다, 이런 건 어렵다, 뭐 이렇게 남긴 건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캘리포니아처럼 굉장히 별 문제가 없는 도로에서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서울에서 운전을 해야지 전 세계 어디서든 운전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해봐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윤리적인 퀘스천이 있습니다. 1년에 전 세계에서 자동차 사고로 120만 명이 사망을 해요. 미국에서 한 3만 2천 명에서 3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5천 명 내지 6천 명이 사망을 해요. 자동차 사고로. 자, 무인 자동차를 우리가 도입해서 그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서 전체 지금 우리가 겪는 사망자 한 5%만 죽는다. 자, 여러분들 5천 명이 죽었던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무인 자동차를 허용했더니 한 50명 죽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인 자동차를 도로에서 돌아다녀도 좋다. 나는 그럼 찬성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거 뭐 점수주가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 의견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래도 50명이 죽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 여기는 역시 기술에 주도하는 분이면 제가 인문학 강의에서 했더니 반 이상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그 50명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사람이 몰 때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술에 의존한 솔루션에 의존해서 전혀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5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몰고서 죽던 사람 중에서 50명을 살고, 예를 들어서 4,950명이 죽고 하는 게, 살아나고 50명은 죽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50명은 과거에 사람이 몰던 시절에는 안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기계의 잘못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잘못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문제가 그런 겁니다. 이게 산수처럼 그냥 5,000명 빼기 뭐 4,590명하고 남는 50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우리 사회는 그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세상은 공리주의로 많은 사람의 이익이 적은 사람의 이익이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게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세월호의 논리 같은 거죠. 이제는 그만큼 이게 얘기가 번지니까 바꿀게요. 어쨌든 많은 사람이 이익이 소수의 이익을 앞서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단 한 명의 이익도 중요한 거잖아요. 1,000만 명의 이익과 단 한 명의 이익, 1,000만 명의 목숨과 단 한 명의 목숨은 같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할 것인가. 신문 기사를 사람이 쓰지 않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별로 아닌데, 한국에서 인간 로봇들이 많죠. 끊임없이 복제, 카피, 페이스트 하는 그 알바들, 인턴 기자들, 무슨 인터넷 팀들, 뭐 해가지고 보면은 뭐 연예인 기사 하나 나오면 수백 개, 수천 개가 양산되는, 사람이 싸서 그래요. 사람이 좀 비싸면 그거 안 쓰고 이런 거 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몇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미 포브스라든가 AP 통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그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뉴스? 사고 뉴스, 지진 뉴스, 그 다음에 기업 뉴스, 증권 정보. 여러분들 저녁 시간에 가서 오늘의 증권 시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얼마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얼마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얼마나 샀고요, 기관은 얼마나 받고 개인은 어떻게 됐습니다. 이상 삼성증권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왜 사람이 하죠? 사람이 할 이거 하나도 없는 멘트잖아요. 이거 데이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페이스북에 1사분기 리포트를 누가 쓰냐, 보도가 나오면 포브스나 이런데 로봇 소프트웨어가 합니다. 앞으로 15년 안에 90%의 기사는 로봇 소프트웨어가 작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플리처상은 이제 로봇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요. 이건 굉장히 위기예요. 그럼 저널리스트는 뭐 해야 되는 거냐? 단수 사고, 무슨 기업 정보 이런 것들, 이거 3.2 케이크 지진이 났다는 첫 번째 보도 LA 타임즈에 나왔던 건데 이거 로봇이 작성한 거예요. 간단해요. 지질국에서 데이터가 넘어오는데 데이터가 어느 지진 얼마 이상, 진도 얼마 이상 넘어오면 자동으로 작성해서 탁 나갑니다. 그냥 속고로. 그리고 바일라인 아시죠? 작성자.
우리나라는 바일라인이 아주 없는 놈들이 많아요. 누가 했는지 바일라인 보면은 여기에 소프트 회사 이름이 나와요. 이 소프트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작성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오토메이티드 인사이트가 이제 그 AP통신하고 계약한 데인데 얘네 기술을 이용해서 IoT 기술이라고 접목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우리 돌봐야 되는 노인이 있을 때 그분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쭉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보여주는 서비스. 얘네는 실제로 돈 받고 서비스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일반 자연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은 아 우리 어머니가 약국을 오늘 가셨어야 되는데 안 가셨구나. 오늘 슈퍼를 오늘 갈 텐데 왜 그냥 안 가셨지?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분들의 활동을 측정을 하고 그 측정된 결과 데이터를 갖고 자동화시켜주는 자연어로 변환시켜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딥러닝, 딥러닝, 딥러닝.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깊이 있는 학습을 하는 것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간단해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가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라는 컴퓨팅 모델이 있는데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노드들이 어떻게 액티베이트 될 것인가를 해서 전달받아서 아웃풋 노드로 연결이 되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레이어가 있어서 히든 레이어가 있는 구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해요. Artificial Neural Network, 인공신경망 조직 구조라고 하고 그 중에 그 레이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이 계속 하다가 퍼포먼스 문제 때문에 부딪혔었어요. 80년대 후반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포기를 했었는데 저프리 힌튼이라고 토론토 대학의 이분이 그걸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 캐나다에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토론토 대학에서 계속 워크숍과 이 컨퍼런스 해오면서 이것을 개선을 시켜왔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의 혁신적인 알고리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제프리 힌튼이나 양 노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를 이끌어가는데 이 사람들을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격적으로 다 스카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재작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음성인식. 지금 음성인식 대부분 다 딥러닝 기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성과인데 이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웃기다는 얘기를 했죠. 뉴욕타임즈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컴퓨터 이 딥러닝 구조를 이용해서 고양이를 인식했다라고 해요. 고양이를. 그게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는 우리가 학습을 하면은 세상에 있는 고양이 이미지를 다 주면서 학습시켜요. 이게 고양이야, 이게 고양이야.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 주고선 고양이인지 아닌지 판단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언슈퍼바이즈드. 그래서 얘가 유튜브에 있는 이미지들을 1000만 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16,000개의 프로세서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서 세상에는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다. 오브젝트가. 고양이라. 이름을 우리가 고양이라고 붙여줘. 얘가 이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얘를 뭐라고 부르자. 우리도 뭐예요? 고양이는 그냥 고양인가요? 우리가 고양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걔한테. 미국 애들은 걔를 캣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고양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존재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애한테 내가 고양이야 라고 가르쳐주면은 전 세계의 어떤 고양이를 봐도 고양이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컴퓨팅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개를 한번 보여주면 절대 개하고 사자하고 헷갈리지 하지 않아요. 물론 개사자도 있긴 있죠. 그건 가끔. 우리는 갖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대단해요. 한 번만 배우면 그 다음에 그것에 유사한 놈들을 만나면 다 그놈인 줄 알아요. 이거를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첫 번째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구글에서. 2013년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GPU, 그 그래픽 프로세서들을 이용해서 했고, 또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FPGA라는 걸로 프로그래머블한 그 게이트 어레이를 갖고서는 더 개선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칩을 이용해서 속도를 개선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첫 번째 고성능의 값싼 칩들이 등장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구글은 또 뭘 했냐면 이미지를 높여서 이미지에 있는 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있는 시장에 있고 쇼핑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스탠드에는 야채하고 과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를 만들었어요. 우리 딱 보면 아는데 이거를 도달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할까요, 얘네들이 이걸? 겉으로는 시각장애자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다 검색을 하기 위한 거예요. 검색, 이미지 검색. 이미지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찾고자 하는 뭔가 정보가 저 이미지 안에 있을 때 그 이미지를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떠한 연예인이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죠, 우리? 지금은 팬카페에 있는 사람 수, 그 다음에 좋아요 누르는 횟수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른 연예인과 찍은 사진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연예인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 연예인 이미지를 가장 많이 올렸거나, 사람들이 그 연예인과 찍은 사진이 제일 많은 거, 이런 데이터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이미지들. 우리가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 순간 그 안에 있는 오브젝트는 여태까지 못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 검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인식, 얼굴 인식을 거의 100% 가깝게 해냈다라고 보도를 해요. 그 전에 런 야콩이 그 페이스북에서는 딥페이스, 구글은 이걸 페이스넷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고, 딥페이스가 등장하면서 이때 얘네가 97.2%의 그 정확도를 가져요. 사람을 인식하는 옆모습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도. 근데 사람이 인식률이 97.5% 정도 돼요. 이미지를 놓고서 확인했을 때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갖고서 이게 Face in Wild라고 하는 그 데이터셋인데,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에 근접한 수준으로 얼굴을 인식하지. 아직까지 쓰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 딱 사람 그 태깅이 되잖아요. 이름이 태깅이 되는, 자동 태깅이 되는데 이 기술이 거기까지 쓰진 않았어요. 아직은. 이것까지 쓰이면 이제 거의 우리가 태깅할 필요가 없이 되는데, 그 태깅 문제는 또 프라이버시 문제라서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제 얼굴을 찍어서 올리면은 태깅이 되는데 제 아들 이름이 태깅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애가 내 애가 맞긴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안도에 숨어 쉽니다. 꼭 우리 애 이름으로, 큰 애 이름으로 태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사업부를 들여가지고 런던에 있는 회사 하나를 인수를 합니다. 딥마인드라는 회사예요. 뭐 어느 회사인지도 안 알려졌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딥러닝 하는 전문가, 아까 말한 그러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부를 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끔씩 논문을 발표해요. 이번 논문은 아주 흥미로운 논문인데, 이 뉴럴 네트워크 기술은 인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기억을 하고 정보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그 부분을 많이 해결을 하는 연구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기 기억, 워킹 메모리의 그 기능을,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을 여기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요. 조금씩 잊혀지는 형태, 디케이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벤처 포럼에서 그런 걸 아직 한번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딥러닝을 연구했네, 좀 안해하는 사람들 모아봐야 한 20-30명 되거든요. 걔네들 다 모아서 팔아먹고 싶어요. 재미난 비즈니스가 됐거든요. 얘네도 지금 모여있다는 이유 안으로 팔렸거든요. 그 다음에 또 놀라운 회사 하나가 있어요. 잘 안 알려지는 비카리어스라는 회사예요.
비카리어스라는 회사가 얼마 전에 뭘 풀었냐면 캡차를 풀었어요. 캡차라는 게 뭐냐면 캡차2, 더블 캡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입력하면은 당신이 인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희한하게 비틀어진 이미지 보고 그거 갖고서 뭔지 써달라고 나오죠. 이게 캡차인데 저는 가끔 제가 인식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지.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풀어냈어요. 얘네가 이 소프트웨어로 그걸 인식할 수 있게. 사람도 잘 인식 못하는 거를. 그래서 구글이 최근에 캡차가 깨진다는 걸 알고 캡차가 아닌 방식으로 그걸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클릭하는 습관을 갖고서는 해요. 사람이면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움직이고 거기 가서 클릭하는데 사람과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있어요. 그 움직임에. 근데 아직은 모바일 폰에서는 그게 안 돼서 마우스의 움직임을 측정해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걸 내놨는데 이제는 이 마우스, 그러니까 모바일 폰은 아직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걸 풀어냈는데 얘네들의 인베스터들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에요. 비카리어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게 얘네들이 투자자가 누구냐면 주커버그, 베조스, 피터 티엘, 코슬라, 제리 양, 그 다음에 애스턴 커처. 얘들 참 연예인인데 투자 잘하고 다녀요. 양현승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스코비치, 코슬라 벤처, 베니어프. 마크 베니어프가 누구냐면 세일즈포스닷컴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얘네들 싸우기가 가끔 힘든 게 지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지들끼리 다 해쳐먹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는 어쨌든 엄청난 박사들이 이 회사는 그냥 전 직원의 한 80-90%가 박사예요. 이쪽에 인공지능 박사들.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안 지죠. 우리도 훌륭히 잘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원래 힌턴 교수팀이 유명해진 이유가 이 머크에서 자기네 신약을 이제 만들면서 그것을 행동을 예측하는 거를 컴피티션 했는데 이 힌턴 교수팀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인정이 된 거고,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은 여기 뭐 텍스트 인식할 때, 다큐멘트 인식할 때, 이미지 인식할 때, 사운드 인식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다마다 굉장히 다양한 뉴럴넷 모델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이스북은 이것의 일부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뉴럴넷 그 기술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토치 라이브러리에.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자, 이 양반은 굉장히 즐거워하죠. 얘는 어떤가요? 뭔가 그 숨기고 있는 모습이죠. 우린 사람 보면 알아요. 기계가 저걸 어떻게 알아야 되죠? 로봇이, IoT 디바이스가 감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왜? 내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딱 이랬더니 집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쫙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주인이 오셨는데 지금 기분 졸라 나쁜 것 같아요. 야 빨리 에어컨 그 다음에 착착착착 정리해야 되죠. 감정을 알아야 돼요. 전화를 걸었는데 네네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야 빨리 사정 바꿔 그랬는데 1번 눌러주시고요 2번 눌러주시고 있으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면 딱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선 감정을 인식해서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고 있냐면 얘네가 하고 있어요. 비욘드 버버리하고 이스라엘 스타트업이 하고 있어요. 목소리 듣고선 감정을 이해하자. 왜? 상당히 많은 콜 서비스가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도 왜 신용카드에서 전화하면은 뭐 말씀으로 해도 됩니다라고 나오는 경우 있죠. 외국은 되게 많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어 발음이 푸시면 그것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에서 나온 홈챗이라는 게 지금은 채팅을 하지만 채팅을 해서 제 후배가 만들었는데 채팅을 하다 보니까 야 지금 세탁기 돌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야 LG전자에서 노트북 뭐 사야 되니 뭐 이런 걸 물어보고
나 심심한데 놀아줘 뭐 이러고 뭐 우리 영화 퀴즈 하자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전제품을 라인과 연결을 했고 가전제품을 카카오톡이랑 연결해서 가전제품과 채팅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세탁기 돌려라 아니면은 가전제품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저 주인님 내일 황사업 되는데 오늘 빨래 오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재미난 놈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사용자들이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한 10%가 이 기능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은 외롭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외로운 사람들이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누굴 잡냐면 개, 고양이를 키우죠. 그리고 개, 고양이랑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개, 고양이가 내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얘가 무슨 감정 표현을 하고 있대요.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감정인지 능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무슨 우리 도형이 막 쫓겨다니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동그라미가 아니 세모가 동그라미를 괴롭혀요. 그리고 동그라미는 막 숨으려고 그러는데 세모가 자꾸 와서 괴롭히고 있고 나쁜 짓을 해요. 아니 세모와 동그라미가 무슨 감정이 있다고 우리는 근데 그렇게 그걸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전제품과 그러한 소통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심이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도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재미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제가 살려가는 로봇이에요. 지버라는 로봇인데 그 브리질이라고 MIT에서 한 10년 동안 소셜 로봇을 만들었던 분이 만든 로봇이고 한 700불 정도에 판매가 됩니다.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거 집에다 갖다 놓고 얘가 오면은 오늘 메일이 뭐가 왔고요. 무슨 뭐 내일 약속이 있고 날씨는 어떻고요. 얘가 다 말로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음악 좀 들어봐 그러면 음악 틀어주고 애한테는 책 읽어주고 그리고 나 잔다 그러면 얘가 굿나잇 그러면서 눈 싹 감고 그래요. 우리가 보면은 월리라는 로봇을 보면은 영화를 보면 이게 이브라는 게 나오죠. 이게 이브랑 굉장히 비슷해요. 얘는 잔소리도 안 하고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도 안 하기 때문에 뭐 내가 TV 보는데 와서 가서 안 하고 드라마 보겠다고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살 생각이에요 제가. 요게 이제 펜퍼고요. 여기 일본 가면 이제 소프트뱅크 매장에 지금 전시가 와 있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새끼는 아주 교활해요. 얘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으면 딴 얘기하자고 말 돌려요. 내가 가장 이제 AI 프로그램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왓슨이라는 시스템이죠. 왓슨이 2011년 2월에 제퍼디라고 퀴즈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제퍼디 역사상 가장 그 우승을 많이 했던 모든 분야에서 퀴즈의 달인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하고 왓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붙었어요. 그래서 최종 우승을 왓슨이 했습니다. 이걸 우승하는 날 이걸 만들었던 개발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환호를 하는 장면이 유튜브 가면 나옵니다. 유튜브 가면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는 IBM의 이 왓슨 연구소에 있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 다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고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통계 분석적인 방식의 위키피디아 기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Q&A 질의응답 중심의 서비스예요. 그렇지만 말로 한 번을 알아듣고 대답을 내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인간의 체커를 이기고 체스를 이겼는데 이제 퀴즈를 이기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걸 왜 만들어? 지금 이거 그 당시에는 냉장고 3대만의 크기였는데 지금은 조그만 서버 하나에 들어갑니다. 요만한 서버 하나에 그냥 이 왓슨이 들어가요. 왓슨을 본격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1 빌리언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억 불을 들여서 왓슨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애플 앱을 만들거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면 뭘 하는 겁니까?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라는 그 엔진 위에 올라가는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애플과 안드로이드가 갖고 있는 굉장히 멍청한 머저리 같은 그 수준에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왓슨이라는 것을 그 대신 엔진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API를 다 갖고 이 왓슨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앱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지원금이 1억 불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안드로이드 가서 버벅거리고
가지고 애플 가서 버벅거리고 이럴 시대가 아니에요. 저는 제 후배들 만나면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저기 시장이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고 얘네들은 이쪽에서 잘 되는 회사들을 바로바로 인수합니다. 지금 IBM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갖고선 일로 가세요. 저기 레드오션에서 싸우지 말고 블루오션에 가세요. 여기 가면은 무궁무진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야 한다.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 했던 거를 구글이나 애플이 아직까지 허접하게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알케미 API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이 인수한 이유는 얘네가 딥러닝 API를 제공하고 한 4만 명의 디벨로퍼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를 왓슨은 딥러닝이 좀 약했어요. 딥러닝 기술이 약해서 이거를 확 인수해버려요. 자기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플랫폼은 OS 플랫폼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플랫폼 시대입니다. 인텔리전스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누가 장악하느냐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기회가 클 수가 있어요. 왓슨은 현재 미국의 많은 병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암 환자의 치료를 처방을 하는데 처방의 정확도가 50%밖에 안 돼요. 왜? 이 암 환자한테 이 약이나 이 음식이나 이러한 방식의 처방이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는 수많은 임상실험 결과를 갖고 있지를 못해요.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반타작이에요. 제가 아는 그 예전에 그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친구인데 그런 한테 물어봤더니 예전에 정말 많이 죽였대요, 의사들이. 잘못 치료해서. 지금 많이 나졌는데 20년 전, 30년 전에는. 네. 그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왓슨이 이거를 도와줘요. 그랬더니 정확도가 90%로 증가해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야 이거 여기다 써도 되니? 얘한테 이거 이 환자한테 이거 처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왓슨이 대답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왓슨이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암병원들은 왓슨을 사용하는 병원과 사용하지 않는 병원으로 나눠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병원을 더 선호하는 시대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음식을 조리를 하기 시작해서 레시피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거를 보나페티라는 잡지랑 같이 해가지고 새로운 음식을, 새로운 요리를 만듭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인간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료를 얘가 구성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레시피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가 어떻게 어울린다는 걸 알고 갖고 만들었더니 되게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도 되는 거냐?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아, 그 제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요 회의 같은 거 아직 안 들어가 보셨으니까 모르는데 중요 회의 같은 거 하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왓슨이 그거 안 되는데요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법, 형법 아니면 상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그거 안 됩니다 하고 탁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그러니까 야 1사분기 다음 카카오의 매출이 얼마였냐 딱 보면 이제 아 그거 제가 좀 체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얘가 얼마인데요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시간이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컴퓨터는 너무 뜨거워요. 늘 전원에 꽂혀 있어야 되고 엄청난 속도로 뭔가 프로세싱 할수록 무지 뜨거워져요. 근데 사람은 어떤가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쫙 보고서 지금 이 안에서 어느 분이 제일 멋지게 생겼고 어느 분이 제일 아름답게 생겼는지 벌써 판단 다 끝났는데 제 머리가 뜨거워졌나요? 여러분들 두뇌가 쓰는 열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20W 씁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쓰는 에너지가 전체 우리가 상당수가 여기서 쓰이지만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20W 정도 써요. 근데 우리는 근데 우리가 뇌과학을 보면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쓸 것 같죠? 별 차이 안 나요. 얘는 오히려 힘든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지 생각을 더 깊이 하거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뇌가 확 달아오르거나 그러지 않아요.
괜히 그런 척 하는 거지, 여러분. 얼굴 빨개지는 거지. 뇌는 별로 그렇게 성능이 크게 무슨 에너지 소비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기계는 안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뇌처럼 만들어야죠. 뇌는 왜 그러냐? 쓰는 놈만 파이어 돼요. 내 순간에, 요 순간에 필요한 부분만 작동을 하게 만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는 전자에너는 뭐예요? 전원이 다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뉴런 머피 칩에 IBM이 만든 100만 개의 뉴런과 2억 6,500만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칩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미국방 연구소에서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냅스라는 프로젝트에서 만든 건데, 이 칩을 누가 생산했냐면 삼성전자가 생산했어요. 하지만 만든 디자인은 IBM이에요. 인텔, 퀄컴 다 만들고 있고요. HP는 지금 HP가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냐면 지금까지의 컴퓨터를 능가하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지금 개뻥을 치면서, 아 이거 녹화하나요? 네, 어쨌든 개뻥을 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저기 뭐야 사고를 칠지도 몰라요. 지금 HP는 여기다 목숨을 걸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계, 멤리스터라고 해서 저장 이 방식도 다르고, 여기 나온 것처럼 80% 성능은 6배의 에너지 소비는 80% 적은 거를 만들어내겠다. 2018년까지, 2019년에 상용화 된다. 2018년 전에 HP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로봇이 세상을 언제 점령할 것인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학자들한테. 제가 그 아스펜에서 대답은 뭐였는지 아세요? 이미 수많은 소프트웨어 로봇이 여러분들을 점령했어요. 검색이라든가 여러분 ATM 기기라든가 가보면 다 소프트웨어 로봇이에요. 잡이 없어질 거다. 대부분의 간단한 생각을 하고 그냥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하는 모든 잡들은 없어질 것이다. 오히려 배관공이나 그 목공이나 무슨 뭐 이렇게 벌초하는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먹고 살아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 그 노동 이 매뉴얼 그 노동자가 되시던가, 아니면 정말 하이 퀄리티 창조자가 되시던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 음악을 작곡하는 거 아니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사람들의 어정쩡한 능력은 소프트웨어가 다 갈아치울 겁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강연도 다 가르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도슨트 같은 거는 못할 거 아닌가요? 벌써 이미 그건 끝났어요. 내가 그랬어요. 뭐 미술관에서 무슨 미술품 소개하고 뭐 이건 다 소프트웨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 잡이 사라질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과거에는 우리가 기술이 발전되면 새로운 잡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잡을 만들어내고 그 잡에 의해서 사회 문화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잡을 없애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만들어요. 왜? 사람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에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소프트웨어가 우리를 왕따시켜요. 너희는 미개한 것들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자꾸 실수를 하고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관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왜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비행기는 오르고 내릴 때만 사람이 관여해요. 나머지는 다 컴퓨터가거든요. 근데 비행기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사람한테 화내요. 이 새끼들 굉장히 비겁해요. 조금 위험하면 사람 보고 네가 해 하고 넘겨요. 근데 이때 되면 파일럿이 판단력이 떨어져요. 워낙 비행을 안 해보니까. 여러분들 비행 조종사들은 앉아서 뭐 하냐면 모니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기 모니터링 요원이에요. 그러니까 캡틴이 아닌 주조종사 아닌 부종사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모니터 보고선 뭐 특별한 일 없나 이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존재가 같이 협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고요. 이런 얘기 넘어갑시다. 아직도 근데 우리가 아까 보면 Theory of Mind, 마음 이론을 갖출 수 있는 수준, 자유의지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적 논의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과학기술적으로 어떻게, 뇌를 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이 모여서 AI 퓨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런 수준의 그 지능을 갖는 존재가 나오려면 얼마나 걸릴 건가라고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일 많은 학자들이 40년에서 60년 사이가 되면은 만날 거다. 아,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한 5명은 300년 이후 그 이후가 돼도 이건 때려 죽여도 절대로 못 만든다라고 한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40년 정도 되면 다행스럽게 저는 안 살 거니 그때 안 살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준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또는 지적인 개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가 등장을 해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협상을 해야 되는 얘네들하고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울의 한국도 30% 이상, 서울이 한 40% 이상이 1인 가정입니다. 1인 가구입니다. 유럽 쪽으로 가면은 7, 80% 되고요. 뉴욕 가면 60%대예요. 1인 가구가. 이 1인 가구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사람하고 살기 싫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존재인데 나랑 굉장히 교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굉장히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시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개와 고양이가 아닌 다른 존재가 있다면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요양원에 가면은 몇 분들이 앉아서 다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다 다른 얘기를 하세요. 노인들이 서로 못 알아들어요. 귀가 어두워서. 근데도 끊임없이 서로 얘기를 하세요. 얘기하고 싶고 얘기를 들어주는 걸 원해요. 그런 존재들이 필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이 기술의 얘기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의 얘기고 여기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찬스가 있다는 것을 굉장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무슨 얼굴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포샵질을 하고 이쁘게 보여줘 이런 소프트웨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게 더 필요해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 이러한 애씀을 우리가 빨리 인지하셔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보셔야 되고 이게 조금 제가 20번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뉴스 24에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조금 1년, 2년 지난 얘기지만 지금 봐도 도움이 되실 만한 얘기들이 있고요.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좀 보세요.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게 미래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예요. 현재 얘기입니다. AI 얘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가 우리가 한 20년쯤 되면 이런 게 올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 필요하시겠으면 저랑 페이스북 친구를 맺으시면 되는데 지금 자리가 3개 남았습니다. 지금 4,997명입니다. 3명의 분한테 신청해 주시면 다른 분들을 날리고선 제가 친구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